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는 이야기꾼의 마법사 로 불리는 한 독특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였고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빚어내어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자신이 평생 동안 고민했던 한 가지 질문, 즉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삶을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내며 많은 청중들을 감명시켰습니다. 이야기들은 언제나 흥미로웠고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나 경험을 덧붙이며 더욱 큰 서사를 함께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삶의 이야기꾼이라 칭하며 그와 그의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마치 마을의 역사를 살아 숨쉬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느 날 알렉산더는 그의 이야기 스타일을 극찬하던 여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의 제자를 자처하며 윌리엄스가 말하던 내러티브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에게 개인의 정체성이 단순한 이야기의 흐름으로만 이해돼 수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삶의 경험, 감정 그리고 실존적 질문들이야말로 정체성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을 밖으로 나아가 다양한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이야기로 전환하려 했으나 여행 중에 겪은 실질적인 도전각으로 인한 감정의 깊이를 단순히 이야기에 녹여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한 외딴 마을에서 극심한 가뭄을 겪어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물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느낀 연대와 공감의 감정은 그의 모든 이전 이야기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은 그의 이야기에 새로운 깊이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단순히 사건이 나열로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속에 담긴 본질적 감정과 의미를 탐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깊이를 깨달아가는 탐험가였습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자신의 정체성을 단순히 이야기로 정의내릴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 경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실존적 질문들을 통해 비로소 자기답게 살아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윌리엄스의 비평이 그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내면 깊은 곳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법을 배우며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는 이야기가 아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며 인생을 진짜로 살아가는 이야기로 채워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에피테토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강박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다가 에피테토스의 통제 이론을 비로소 받아들인 주인공 제임스의 이야기입니다. 제임스는 뉴욕의 바쁜 도심에서 살고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날마다 일찍 출근하여 늦게까지 일하며 작은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이면 커피 한 잔도 스스로 정확한 온도를 재가면서 타야 만족할 수 있었고 지하철에 앉을 때도 창문 옆 세 번째 자리,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임스의 삶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팀원 중 한 명인 빌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임스는 처음엔 그에게 짜증을 내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빌이 잘못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빌을 원망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이 연착되어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는데 우연히 에피테토스의 철학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는 철학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처음에는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점점 그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빌의 실수나 지하철의 연착 같은 것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반응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제임스는 회사에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출근했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오히려 머릿속이 더 명쾌해졌고 빌과도 솔직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빌의 실수를 지적하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팀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각자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조합할지에 집중했습니다. 그 주말, 제임스는 그동안 가고 싶었던 등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길은 예상치 못한 우회로와 바위들로 가득했지만 그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건 정상에 오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이 아름다움과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임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후로 제임스는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더 평화롭게 변했습니다. 불필요한 짜증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내적 상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모두는 한 번쯤 삶에서 무엇을 통제할 수 있고 무엇을 통제할 수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마을 옛적. 작은 마을에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도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로운 테오도르라고 불렀습니다. 테오도르는 매일 아침 마을 광장에 나와 철학을 설파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쾌락의 의미를 알려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테오도르는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오후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작은 축제의 장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페르디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던 것을 혹시 아시나요? 테오도르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페르디는 강한 체력을 자랑했으며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매일을 즐겁게 보내곤 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이면 종종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숙취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페르디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 테오도르는 말을 이었습니다. 페르디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에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요. 매일의 숙취는 물론이고 일의 성과가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페르디는 당시의 고민을 극복하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테오도르는 그의 새로운 삶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페르디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술 대신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시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용한 대화와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이렇게 수년이 흐른 뒤 테오도르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페르디는 마침내 진정한 쾌락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숙취에 시달리지 않았으며 항상 맑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사귐을 누렸고 이는 그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민들은 테오도르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장기적인 행복과 평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지요.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은 이런 것입니다. 테오도르는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마음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정한 노력입니다. 우리도 페르디처럼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테오도르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삶의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순간적인 쾌락에만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테오도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그의 지혜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오랜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마을 주변의 깊은 숲 속에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철학을 구현한 미스테리한 연못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 연못은 신의 존재를 자연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스피노자의 철학에 따라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고 전해졌죠.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젊은 남자 조는 그 연못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늘 삶의 의미와 신이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었기에 이 전설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긴 여정을 거쳐 조는 숲속 깊숙이 자리한 그 연못에 도달했습니다. 연못은 주변에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수면 위에는 하늘과 숲의 그림자가 아름답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못가에 앉아 생각에 잠긴 조는 갑자기 수면 위에서 저 멀리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결 위를 걷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세히 보려고 눈을 부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형상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다양한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형상은 때로는 나무에 꼬인 줄기를 닮았다가 때로는 새의 날갯짓을 지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곧 그는 그것이 연못 주변이 사물들이 그저 물에 반사되어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형상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 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존. 나는 이 연못에 깃든 존재, 스피노자의 범실론이 구현된 형상이야. 내가 찾는 답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놀랍고 황홀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존은 그 형상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자연 속의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형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나무, 돌, 물, 바람, 그리고 너 자신까지 모두 신의 일부란다. 우리는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너는 이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이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고 있겠지? 존은 주변 환경과 자신의 호흡,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이 세상의 관찰자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체가 그저 우주의 일부로서 서로 얽혀있으며 그 모든 것이 곧 신의 향연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존은 그 연못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평안을 찾으며 마을에서도 마치 숲의 일부분처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를 이야기하며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존이 들려주는 연못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비록 한 번도 그 연못에 가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그 작은 마을에 깊이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서로와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자연과 신 그리고 자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름다운 깨달음의 썰로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